그냥 제 얘기 하나 시덥지 않은 얘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덥지 않은 사람이라서도 그렇지만 한 15, 16년 전부터 서울서 사람 만나면 자꾸 저 귀양 보내달라고 이렇게 귀찮게 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귀양을 간다고 자꾸 이러냐. 근데 제가 저는 전공은 생물학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 무렵에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이제는 경계가 낮아진다,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낮아지기 때문에 분야 간의 소통을 해야만 살아남는다, 이런 걸 떠들던 시절인데, 저도 그래서 온갖 공부 모임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우리 옛날 선비들 글 읽는 모임에 제가 몇 번 갔는데요.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 몇백 년 전에 우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얘기 그냥 대충 다 하시더라고요. 이야, 참 놀랍다. 근데 오늘 공부하다가 제가 아주 신기한 발견을 하나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인양반들이 전부 유배지에서 업적을 남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정약용 선생님 대표적으로 그러셨고요. 이방 안에 혹시 서예하시는 분이면 저랑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무식한 놈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는 너무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주사체라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무슨 글씨체가 저런 게 다 있나 싶은데, 김정인 선생님 제주도에 귀양 가서 오죽할 짓이 없으셨으면 붙들고 이 짓 저 짓 하다가 그게 알고선 서체까지 개발하셨을까. 정약용 선생님은 아예 아드님한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귀양 왔구나, 할 일이 너무 없다, 나는 아무래도 책이나 써야 할 것 같다. 만일 정약용 선생님이 귀양을 가지 않으셨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정약용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기억할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억 못한다. 왜? 존재감이 없으니까 정약용이 누군지 우리가 알게 뭡니까? 아니면 기억을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기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 왜 정모식이라고 그 당파 싸움 하던 아주 그 너저분한 놈 있었잖아, 이러고 기억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귀양을 가서 진짜 할 짓이 없어갖고 책 따위를 쓰시다가 우리 5000년 역사에 가장 많은 책을 쓰시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는 정약용을 우리 민족의 대학자로 기억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고요? 저 그래도 좀 괜찮은 학자거든요.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참 민망하지만, 근데 이대로 끝나면 도대체 난 뭘 남겨놓고 가나 참 초조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다가 방법은 이거밖에 없구나, 귀양 가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고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제 조상님이 귀양을 가시더라고요. 저기 최웅 장군입니다. 제가 최웅 장군 후손인데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힘을 좀 쓰셨나 봐요. 제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이라는 곳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강연을 하면 이 장면에서 제가 사과를 일단 하거든요. 그 지역 출신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사과를 하는데, 여긴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서 사과 안 할랍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겠다고요. 저 동네 진짜 저 건물 없으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깡촌입니다. 저기를 저는 참 갈라 그런 것도 아닌데 초대 원장으로 이제 추대를 받아서 할 수 없이 이제 내려갔는데요. 제가 진짜 착각했습니다. 저 3년 2개월 일했는데요. 해가 아직 떠 있을 때 간사에 들어가 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침 8시에 저 출근했고요. 그래서 보통 거의 매일 9시 반,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려면 뭘 해야 되나? 30만 명. 보다 많은 분들을
이 깡촌으로 불러들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끔 보다 많은 분들을 이 깡촌에 불러들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끊임없이 흥미로운 볼거리를 계속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금방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람 문화가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뭘 보고 뭘 배우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갔다 왔다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왜 유럽에 단체 여행 가시면 새벽부터 그냥 여러 군데 찍고 돌아다니시잖아요. 갔다 왔다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에 국립생태원이라고 아주 멋있는 곳이 생겼어요. 가보셨어요? 아니 나 지난달에 갔다 왔어. 그분은 관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다시 안 오십니다. 시간 나면 딴 데를 찍으러 가야지 거기 내가 찍은 데를 뭘 또 찍으러 옵니까? 이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자체의 전시기관들이 다 해물단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첫 해에는 무조건 사람이 온답니다. 버스 기사님이 어르신들 딱 태우고 무조건 오신답니다. 그러면 이제 몇 푼 점심값 집어주시니까. 근데 두 번째 해는 태우면 거기 우리 작년에 갔다 왔어. 그러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와서 그냥 국민 세금 빨아먹는 하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배워보니까 재방문율이라는 게 있더군요. 끊임없이 왔던 분이 또 와야만 이 기관이 전시기관으로 살아남는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어가야 합니다. 그럼 지난달에 가셨을 때 거기 개미전 보셨어요? 개미전시회? 내가 갔을 때 개미전시회 안 했는데? 아이씨 또 가야 되네? 예, 이 전략을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2개월 일했는데요. 크고 작은 전시를 제가 한 30개쯤 기획을 해서 그냥 정신 못 차리게 계속 새로운 걸 올렸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지금 아마 전국에서 놀이동산 빼놓고는 재방문율이 가장 양호한 기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제가 평생 개미를 연구해서요. 개미전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도 영어로 저 개미책 썼거든요. 여기 이 책인데요. Secret Lives of Ants라는 책을 저는 2012년에 써서 지금 7년째 아마존에서 팔고 있고요. 베르나르 웰베르의 그 개미는 영어로 1999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 20년째 팔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거 팔아서 돈을 벌었냐? 아닙니다. 저도 몇 권 못 팔았습니다. 근데 걔는 정말 못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전 세계에서 그 책이 팔린 나라가 없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프랑스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춘천에 사시는 여러분이, 도시에 사시는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만나는 야생동물이 뭡니까? 툭하면 요 사거리에서 멧돼지 만나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야생동물이 개미입니다.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셔서 그렇죠. 쟤네도 주행성이라서요. 아침에 우리 출근할 때 쟤네도 일 나가고요. 우리 퇴근할 때 쟤네도 대충 집에 갑니다. 이 세상에 개미가 살고 있지 않은 곳은 남극, 북극, 만년설 덮여있는 산꼭대기, 바닷속 빼면 다 있습니다. 이쁜 개미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산에서 나무 해오는 사람을 나무꾼이라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잎을 해다가 그걸 물고 집으로 와갖고 이걸 퇴비를 만들어서 저걸 거름 삼아서 버섯을 길러 먹는 농사꾼 개미입니다. 지구에서 농사 짓는 동물이 딱 셋인데요. 개미, 흰개미, 제 앞에 앉아있는 이 동물인데 쟤네가 우리는 농사 짓는 게 그저 10,000년밖에 안 되고요. 얘네는 무려 6,500만 년 동안 농사를 지어낸 겁니다. 이거 보면서 저거 재미없다 그러는 사람을 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저 입이 벌어집니다. 쟤네가 저거 하는 거 보면. 거기다가 이 백작이 개미라는 개미는 또 나뭇잎을 엮어서 방을 만드는 개미입니다.
오죽하면 개미 허리라 그럽니까? 그 가는 허리를 뒤에 놈이 입으로 물고요. 그놈의 허리를 또 물고 이런 식으로 바디 체인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마치 자업반장 개미가 있어서 구령을 부르는 것처럼 얘네들이 수백 마리의 개미가 협업으로 동시에 이파리를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가까이 끌어당겨 놓고 자기들 중에 애벌레가 보치를 틀 때 몸을 감싸기 위해서 분비하는 실크를 가지고 이걸 꿰맵니다. 기가 막힌 개미입니다. 이 두 개미를 전시하고 있는 곳은 전 세계의 모든 자연사 박물관, 모든 전시관을 통틀어서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천군 마성면에 있는 국립생태원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못 보는 이런 전시까지 제가 기를 쓰고, 얘는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바로 위에 있는 섬나라 트리니다드 앤 토베고에 가서 지하로 한 7m쯤 파고 들어가서 겨우 여왕님 방을 찾아서 여왕님 모시고 일개미 한 12,000 마리 해갖고 포장해서 비행기로 영국으로 갔다가 안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인천공항으로, 그러고는 서천으로 무진동 추억으로 옮기고, 얘네는 호주 북부에서 해가지고 또 영국으로 갔다가 어마어마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냥 난리 법석을 쳤더니 제가 이런 초대박을 쳤습니다. 30만 명 유치하라 그러는데 제가 장관님한테 제정신이십니까 했는데, 첫 해에 12월 30날 입장권에 100만이 찍힌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나가서 그분하고 사진 찍고 모도자료 뿌리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게 그냥 한 해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100만 명이 왔고요. 지금도 거의 한 해마다 95만 명 순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아주 간단하게 제 경험을 한번 공유를 하겠는데요. 정말 뭐 별거 없을 거고요. 그렇지만 혹시 저런 점은 나도 한번 생각해 볼 용의가 있다. 뭐 그런 게 한두 개만 있으면 저는 오늘 답답한 걸로 하고 가겠습니다. 제1계명인데요. 이거는 그 전체 계명을 아우르는 뭐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갑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갑질 하시는 분들은 굴림하다가 그런 실수를 하세요. 저 굴림의 군자가 임금 군자입니다. 근데 그 임금 군자 옆에 양을 한 마리 붙이면 졸지에 무리군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양들이 촛불을 들고 절대 군주를 혼자해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이 경험이 좋은 경험일지 나쁜 경험일지는 이제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압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갑질하는, 굴림하는 리더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것만큼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부장 정도야.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대표이사 정도야.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분들이 참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이제는 이 나라에서 리더로 살려면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리더, 굴림하는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철 따라서 이렇게 철새들이 날아갈 때 종종 D자를 그리고 날아가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셔서 이게 저 제일 앞에 가는 애가 바람 다 맞아주고 해서 뒤에 애들은 편안하게 간다, 훌륭한 리더다, 뭐 이 정도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수천 킬로미터를 혼자서는 전진 못합니다. 쟨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 하나가 막강한 리더가 아니고요, 얘네 순번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부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지금 기업에서 팀장제를 많이 쓰시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그 팀에 가장 그 일을 잘할 사람을 팀장으로 세우고,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팀장이 다음 일을 맡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그냥 리더 따로 있고 따라가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가치와 목표는 철저히 공유하되 게임은 자유롭게 하게 하라. 이거는 제가 평생 개미를 연구하면서 터득한 어떻게 보면 저만의 경영 지혜입니다. 개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왕개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그냥 당연히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왕개미가 할 줄 아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알 낳는 거. 그거밖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알 낳는 거라는 게 뭘 뜻합니까? 국민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라의 근간을 붙들고 있는 거니까요. 여왕이 뿜어내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개미들도 다 여성들인데 알을 못 낳습니다. 생식기관의 발육이 멈추기 때문에 못 낳는데, 나라가 굉장히 커지면 저 변방으로까지 여왕물질이 희석이 돼서 전달이 안 되면 변방에 있는 여성들은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자기 알이 나오면 더 이상 여왕 알보다는 내 알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왕이 쳐들어와서 다 물어 죽입니다. 그런 꼴은 절대로 못 봅니다. 그런데 일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여왕이 절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맡깁니다. 개미사회처럼 완벽한 민주주의가 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5년을 살다 왔는데요. 미국서 배운 교훈 중에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가, 영어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delegation입니다. delegation이라는 단어가 위임, 믿고 맡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리더들이 제 관찰에 의하면 제일 못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맡기죠. 맡기고 나서는 안심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가서 자꾸 살피고,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말 기르고 또 때려가고 다 또 가르쳐주고 이럽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누구 머리 하나로 다 되는 거죠. 기껏 10명이 나눠놓고는 결과는 한 머리로 다 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아인슈타인이라도 아인슈타인 두뇌 하나가 10명의 두뇌를 당할 리 절대로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두뇌 하나가 100명을 당할 리 절대로 없습니다.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창의적이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전시를 한 2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전시본부랑 거의 같이 일했습니다. 원장인데 전시본부 전략회의는 같이 들어가서 지금 참으려고 말 안 하려고 되게 애쓰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뭐 되는 건 없고, 그래서 제안을 한번 했는데 웬걸 그러고 나니까 다음번 전략회의에는 제가 제안한 걸로 아예 그냥 저 회의 자료를 정리해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얘기한 거 다 어디 갔냐.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했는데 전시가 또 성공을 했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회의를 하면 자료도 준비 안 해요. 제 일만 쳐다봐요. 어차피 원장님이 얘기해 줄 거고 우리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 우리가. 그러니까 조직의 창의성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맡기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소통을 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소통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요. 배짱이 수컷이 이솝 할아버지가 뭘 몰라도 너무 모르셨는데요.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화를 아시죠? 배짱이가 여름 내내 노래 부르고 놀고 먹다가 겨울이 돼서 배가 고파가지고 개미집 문을 두들겼다. 1. 배짱이 겨울 되기 전에 다 죽어요. 그래서 개미집 문 두들길 배짱이 없어요. 이솝 할아버지가 너무 몰랐고요. 있다고 칩시다. 개미가 더 열심히 일했는 줄 아세요? 개미는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우리 눈에 띄어서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줄 알죠? 개미 사회에서는 선생님들이 경영학 책에서 배운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죠. 80대 20 법칙. 20%가 80% 먹여 살린다. 정확하게 개미 사회에서 맞아떨어집니다. 밖에 나와서 일하는 개미는 전체의 20%고요. 저 지하의 80%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물을 즐기는 건 아니고요.
일이 터지면, 사고가 터지면 곧바로 투입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진화 차원에서만 보면 개미가 인간보다 훨씬 앞서가는 동물입니다. 개미는 사회의 노동력의 20% 가지고 그냥 굴리는 겁니다. 80%는 대기업입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한 대 만들 때 컨베이어 벨트에 프레임이 나오면서 뭐 유리창도 끼고 해갖고 나가야 되잖아. 그거 하나입니다. 개미 사회에서는 그런 걸 한 열 몇 개를 한꺼번에 돌립니다. 그래서 두어 개가 파업당해도 나머지 거에서 조금만 더 하면 국가 전체의 생산력에는 전혀 차질이 없게끔 합니다. 이런 걸 병렬사회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직렬사회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개미는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섰는데, 그랬거나 말거나 실제로 일하는 개미는 20%니까 전체로 놓고 보면 개미는 그렇게 근면한 동물이 아닙니다. 반면 이 배짱이 수컷은요, 배짱이 수컷이 뭐 저기 태어나가지고 저 춘천 뭐 상공회의소 회장 되는 게 꿈이겠어요? 얘는 그냥 찬바람 불기 전에 암컷이랑 짝짓기 하는 게 그냥 삶의 목표거든요. 근데 그 뭐 암컷이 아무나 좋아해서 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여름 내내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끊임없이 긁어내는 겁니다. 제발 나를 좀 찾아와 달라고. 아유, 이석 할아버지 누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얘가 진짜 열심히 일하네요. 제가 왜 그래요? 암컷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마 저 리더들의 어록을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한번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통일지도 모릅니다. 뭐 조직의 리더들은 큰 말이잖아요. 소통을 좀 협업을 하고 뭐. 잘 되시죠? 전 잘 되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경영학 책에 보면은 칸막이를 없애야 소통이 잘 된다고 저도 읽었거든요. 근데 첫날 딱 가서 시찰을 하는데 첫 사무실 딱 들어갔는데 칸막이가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구셔버렸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칸막이가 없어요. 소통이 잘 된다는데 여기는. 그날 오후에 칸막이 철거 작업이 시작되더라고요. 원장님 지시사항이었대요. 저 지시 안 했는데. 야, 말도 조심해야지. 저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도시락 미팅도 해보고 대학 졸업 일에 한 번도 안 쳐본 볼링도 치러 같이 다니고 뭐 스킨십을 늘려라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죽어라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성공한 것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원격바를 제가 운영했는데요. 원격바가 이게 원격으로 위스키를 잔에다가 이렇게 쫙 쏴주는 그런 바는 아니고요. 원장이 격주로 구워주는 바베큐의 중간입니다. 격주 수요일 저녁에 제가 치마 두르고 바베큐를 해줬습니다. 딱 하나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 부서에서 한 명씩만 온다. 둘이 오면 둘이 내내 떠드니까 안 되잖아요. 한 서너 시간 저 맥주 마시면서 쌈 싸먹고 이러고 나면 친해져요. 나중에 부서 간에 협업을 해봐라 그랬더니 원격바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다 앉아가지고 뭔가 시작이 그래도 원활하더라고요. 저 이거 특허 안 걸었습니다. 그냥 가져다 쓰셔도 제가 고소 안 합니다. 제 10계명 중에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가장 웃긴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님을 여러 번 모신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죠? 그 어른한테 제가 저 MB 대통령은 왜 저렇게 말이 많아요? 그냥 누가 말만 시작하면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혼자 다 떠들고 왜 저 모양이에요? 뭐 MB만 말이 많은 게 아니야. 우리 역대 대통령님 전부 말씀이 많으셨어. 갑자기 최규하 대통령님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최규하 대통령님도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거 좋은 얘기인데 최규하 대통령님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는 과묵하셨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말씀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잖아요. 내가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내가 말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리더가 말을 하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 창의성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말하고 싶으셔도 저는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양반 대통령 할 때 영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인데요. 채식머리도 없어 보이고 뭐 저기 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누드 모델이랑 결혼을 하지 않나, 누드 모델을 영부인으로 세우질 않나, 정말 뭐. 근데 그 누드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 전에 아주 재밌게 보신 드라마 밥 잘 사주는 누나, 거기 OST가 Stand By Your Man이라는 노래잖아요. 그 원곡은 미국의 컨트리 웨스턴 싱어 태미 와이넷이라는 분이 부른 아주 볼륨감 있는 노래인데, 가끔가다가 무지하게 잔잔한 버전으로 읊조리듯이 나오는 버전이 있었죠. 그게 브루니가 부른 겁니다. 사르코지의 부인이 부른 노래 아주 감칠맛 있게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 양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사진 하나로 너무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 이분이 그 유명한 서예학자 레ヴ이 스트로스입니다. 슬픈 열대를 쓰신 레ヴ이 스트로스의 100세 생신 때 대통령이 수행비상 하나 데리고 이분의 파리 아파트에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이 석학의 말씀을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님들은 국정이 조금 어려워지면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청와대로 부릅니다. 모셔서 말씀을 청해 듣는다. 실제로는 말씀을 청해 들었는지, 목사님들 모셔놓고 당신이 설교를 하셨는지 뭐 할 게 뭡니까?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당신이 다 떠들으셔요. 지도자가 될수록 이를 악물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와 부분을 모두 살핀다. 제가 뭐 경영학 책 많이 읽었어요. 잘해보려고. 최고 지도자는 큰 그림을 그려라. 그런가 보다. 그리고 여러 분 찾아뵀어요. 제 선배 교수님도 찾아뵙고, 정부일 해본 분, 또 기업의 리더도 찾아뵙고, 리더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큰 그림. 그 중에 딱 한 양반이 모 기업의 회장님이 저한테, 아이고, 최 교수님, 리더가 큰 그림 그리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디테일을 모르면 언제 조직이 나라고 떨어지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눈에 재무표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디테일을 언제나, 왜?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거든요. 그 양반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양반을 만나는 바람에 제가 3년 2개월 동안 전체도 살피고 디테일도 살피느라고 건강이 완전히 쫄딱한 겁니다. 저는 숫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웃기지만, 그런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회계학 책을 3권이나 샀습니다. 재무표 확실히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길래 분식회계, 정부회계 뭐 이런 거 제가 3개월 동안 그거를 생태원장 되기 전에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인가. 처음에 생태원장이 돼서 갔는데 저희 학자들은요, 질문이 몸에 뱄거든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으면 그럴 때 그냥 슬쩍 묻어가는 게 그것도 좋은 전략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래봐야 몇 발짝 못 가거든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묻어간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질문해요. 회의를 하는데 원장이니까 제가 여기 앉을 거 아니에요. 탁자 이렇게 두 줄로 쫙 앉았어요. 뭐라고 떠드는데 무슨 용어를 계속 쓰는데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뭐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고.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이 마치 무슨 초현실주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저를 쫙 바라보다가 탁 돌아가더니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쟤는 이런 말도 몰라. 쟤랑 어떻게 사냐? 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죠. 깍듯이 존대하죠. 뭐 이러는 리더를 누가 따릅니까?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 말은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기 보고를 하는데, 재무 보고를 하는데, 제가 읽은 세 권의 책 중에 어딘가에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딱 들었더니, 원장님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 재무를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참 돌이키기 힘들거든요. 이거는 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순간에 저를 쫙 야, 쟤가 또 어떻게 재무는 저렇게 아니야? 뭐 이런 표정으로 도움도 약간 됐습니다. 뭐 전체도 좀 제가 살폈고요. 모든 경영학 책에 보면 경영자의 유형을 둘로 많이 나누더라고요. 돈키호테형이냐 햄릿형이냐. 저 이 구분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돈키호테형 리더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게 리더가 되면 뭐 아무데나 막 끌고 가고 그게 됩니까? 저는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적절한 햄릿형이냐 아니면 지나친 햄릿형이냐 요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신중해야죠. 그런데 리더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에 보니까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라 하는 거잖아요. 결정을 안 해주면 업무가 거기서 멈추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하되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미국 트루먼 대통령님 흉내를 좀 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님 저 상위에 아예 이거 박아놓고 하셨다 그러죠.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모든 국가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니까. 저도 모든 책임은 원장이 진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걱정하지 말고 해라. 나는 아무리 어려운 결정이라도 이틀을 넘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저야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잘못되면 전 사표 내고 이대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저 이대 월급이 생태원장 월급보다 더 많아요. 저 월급도 깎고 제가 가서 국가에 봉사하는 거니까 언제든 월급 더 주는 걸로 저는 가고 싶어서 책임질 테니까 인사하라. 저한테는 10계명 중에 이게 제일 가슴 아픕니다. 조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치사하게. 저 치사하게 안 살았거든요. 최씨의 곱슬머리로 한성질을 하면서 살았는데, 게다가 제가 많이 듣는 인사가 TV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좀 얼굴이 그래도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전 그래도 욕을 많이는 안 먹습니다. 그런 이유가, 만약에 이유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 몸가짐을 그래도 하고 살거든요. TV에 제가 제법 많이 나갔지만 저는 딱 3가지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제가 1시간 강연했고요. 누가 저를 1시간 인터뷰했고요. 저 책 프로그램에 나가서 책 얘기 한두 번 한 거 빼놓고는 저는 일체 예능이라는 걸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화면에 학자가 연예인과 한 번이라도 찍히면 더 이상 학자 대접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밌게 보고 계시는 알쓸 신잡의 제가 섭외 영순이었습니다. 저한테 제일 먼저 찾아왔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다가 PD가 너무 섭섭해 하더라고요. 저는 광고도 3번이나 청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버는 거는 광고를 찍어야 돈을 번거든요. 연예인들 전부 광고 찍으려고 다 CF는. 저는 모 회장님이 저를 기어코 모셔오라 그래서 2억을 저한테 주겠다고 갖고 왔었어요. 3번째 찾아왔을 때.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님한테 가서 최 교수가 100억을 요구하더라. 100억이요? 2억이 굉장히 큰 돈인 줄 나도 잘 안다. 나는 2억이라는 돈을 본 적도 없다. 그런데 내가 2억을 받고 광고를 찍으면 나는 학자로서 내 인생이 끝난다. 근데 내가 그동안 쌓아온 그 모든 명예를 내가 2억 따위에 하겠느냐. 근데 100억을 준다 그러면 나 다 버리고 저 남태평양 어디 가서 별장 하나 짓고 그냥 말년 그냥 용이 있다. 그리고 안 된 거죠.
지난 가을에 CEO들 모임에 제가 한번 불려가서 강의했어요. 강의하고 저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막 옆에 오시더니 명함을 저한테 주시면서 교수님 100억 모으고 있습니다. 조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치사하게 개미전을 다 준비해 놨는데 사람이 안 오네. 어떻게 신문에 글도 써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근데 영 뭐 없더라고요. 어떡합니까?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아침마당을 진행하던 이금희 아나운서한테 전화로 나갈게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2번이나 저한테 나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삐쳐있는 분한테 나갈게요. 진짜요? 진짜. 진짜 아침마당에 나가서 한바탕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야, 이게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생태원장 하는 동안에 한 2번 더 했습니다. 그런 류의 프로그램에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조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는 거죠. 이건 좀 위험해서 공개적으로는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면 저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생태원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대답 못해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생태원 내팽개치고 집에 가세요.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요.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성원들이 다 행복하면 그 조직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는 걸 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지나치게 전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라고 강요하는 나라. 난 싫다. 미국에 제가 가서 보스턴에 이사를 갔는데요. 이분이 마이클 드카커스라고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였습니다. 나중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됐다가 대통령은 못 됐는데요. 이 양반이 이 무렵에 정치 생명이 끝날 뻔했어요. 저 뒤에 보면 버클럽이라고 돼 있죠. 자동차 안전띠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제 만들려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때 보스턴 글로브의 사설도 일색이고요. 하버드 대학 교정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다칠 권리가 있고 죽을 권리가 있는데 주지사 제놈이 뭔데 내 자유를 구속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외웠는데 아니 당신을 위해서 안전띠 매라 그러는데 그걸 내가 죽을 권리가 있는데 네 놈이 이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제가 그 동네에서 10년 살았습니다. 그 동네를 떠날 때 제가 정확하게 그런 놈이 됐습니다. 저는 국가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 털끝만치도 없고요. 남을 위해서 제 목숨 바칠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는 이유 있겠죠. 우리 너무 지나치게 그런 걸 강요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남도 돕고 다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실수한 직원을 꾸짖지 않는다. 실수한 직원 자기가 아는데 그걸 더 짓밟아가지고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래 본들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희 부친이 저 자꾸 공치사를 하시는데요. 제가 글을 좀 쓰잖아요. 네 글솜씨가 반성문 쓰다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뭐 일리도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반성문을 한 500번은 쓴 것 같은데 근데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시는 게 제가 그 500번 반성문 쓰면서 단 한 차례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훌륭한 아들이 돼야지라고 단 한 차례도 생각한 적이 있으면 전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번번이 저는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도망치나 어떻게 하면 안 걸리나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날르나 뭐 이런 것만 공부했습니다. 비겁해진 거죠. 나이 갈수록. 결혼해서 처음에 미국에서 제 아내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당신 남자가 왜 이렇게 비겁하냐. 그냥 인정해. 그리고 그냥 털고 가자. 왜 이 모양이야. 제가 너무너무 비겁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친밀파입니다. 뭐 대놓고 얘기하랍니다. 친밀파 하도 따지니까.
제 돈 거의 1원 한 장 안 들이고 미국 돈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데서 박사학위를 하고 나니까 이 나라 돌아오니까 저를 엄청 떠받쳐 주네요. 그래서 미국에게 너무 고맙고요.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보다 사실 더 고마운 건 미국 생활 15년 동안 제 비겁함을 많이 씻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저를 비겁하게는 안 만들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잘못하면 그건 네 책임이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당당한 사람이 된 거를 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원래 흙언덕이었는데 제가 너무 보기 싫어서 어느 날 제안을 했습니다. 꽃밭을 만들자. 무슨 꽃을 심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라. 원장이 뭐 결정하는 거 그런 거 안 좋을 것 같다. 다만 나는 너무 여러 색깔 막 심는 알록달록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 가지로 심자. 임팩트 있게. 제가 매일 기도했습니다. 철쭉으로 정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지자체마다 철쭉이에요. 한 2달을 토론을 하더니 찔레로 결정해 주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지금 끌어안았어요. 순우리꽃이잖아요. 근데 제가 시를 좋아하는데 우리 시인들 중에 유명한 분만 추려도 찔레라는 시를 쓰신 분이 50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이디어를 냈어요. 해마다 시비를 하나씩만 만들자. 그러면 그 시인이 와서 낭송회를 하고 그 시비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꾸준히 오고 제 방문율이 올라가고. 그럼 1번 타자를 누구 할까? 찔레꽃 그러면 역시 장사익이지. 그래서 장사익 시비를 만들기로 하고 했는데 이 직원이 다 잘했어요. 저한테 카톡 보내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아침에 탁 갔는데 2m도 넘네. 장사익 선생님 뭐 입이 귀에 걸렸어요. 우리 고향에도 이런 거 없다. 나 여기 와서 맨날 노래할래. 그래서 찔레꽃만 피면 장사익 선생님은 와서 노래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직원을 돌아다보면서 아이고 일 줄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완전 죄송합니다. 제가 뭐 너무 경험이 없어서 아니 내년에 김용택 시인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정희 시인 이렇게 만들고 50개 만들면 여기가 공동묘지지 이게 무슨 찔레밭이야. 거기다가 그러면 내년에 오정희 시인 이렇게 만들면 오정희 선생님 모셔가지고 장사익 거는 좀 그리고 다 끝났지 뭐 이제. 여기는 장사익 찔레동산 끝. 그리고 일 줄였다는데 떠나기 이틀 전에 그 직원이 저한테 수줍게 들어와서 작은 박스를 내밉니다. 이게 브로치입니다. 이게 은행이거든요. 은행을 주워서 그림을 색칠을 하고 브로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명이 같이 해외 출장 가시다가 딱 한 분 때문에 세관 통과 어려웠던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건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근데 그냥 모지방이 이상하게 가고 저쪽에서 범죄형이라고 해서 그냥 붙들고 가는 이 직원이 혹시 임꺽정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친구예요. 임꺽정이 밤새 이걸 그리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석 달 전에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원장님 저 저장됐습니다. 하면서 일 잘합니다. 그때 제가 짓밟았습니다. 장사익 선생님 앞에서 너 따위가 어떻게 감히 뭐 하고 했으면 좋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하겠습니다. 뒤에 몇 장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됐다. 침대가 과학이라면서요. 침대가 과학인데 인사는 만사다 하는데 그 인사는 인사를 과학처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동물행동학이라는 걸 하는 사람인데요. 동물행동학에 입문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동물의 행동 목록을 만드는 훈련을 합니다. 이 영어로 이소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도마뱀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도마뱀이 제일 재미없는 동물입니다. 변온동물이라서요. 아침에 뭐 바이텀 이런 데서 일어나면 체온이 낮아가지고 잘 못 움직여요. 이러고 체온 올리려고 햇빛으로 나가요. 한참 앉아있으면 이제 체온이 오르면 좀 더운데 휙 하고 그늘로 가요. 좀 추운데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같다 그래서 셔틀링 비헤이비어라고 저희가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뭐 잡아먹고 짝짓기도 하고 뭐 이걸 하루 종일
종일 관찰해가지고 정량 분석을 하면 이놈이 하는 짓거리의 목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얘가 뭐 다른 짓 하면 그걸 비교 분석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500명 직원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식물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전부 동물이더라고요. 행동 목록 만들어야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관리층 이상만 제가 행동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재경영 부장을 밤 10시 이후에 관사로 몰래 불러가고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인재경영 부장이 저한테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분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직장에서도 부서가 이런 거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해본 일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순환보직제를 너무 잘한 나라라서 업무 파악 능력 하나는 아마 전 세계에서 1위일 텐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나는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그동안 관찰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 말도 안 되고요. 제가 웃겨가지고 거의 직원의 3분의 1 정도를 제 마음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복도 통신이 난리가 났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야 역시 경험 없는 게 와가지고 이게 무슨 개판 인사냐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뭐 한 양반이 문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원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사에서 온 양반인데 이런 양반인데 제가 식물관리부장을 시켰거든요. 식물에 대해서 식자도 모르는 사람을 시켰다. 저 바깥에서 난리 났는데 이 양반 뛰어들어오더니 원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식물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금 자격증을 3개나 지금 따고 있습니다. 저한테 꽃을 만지는 그 무뚝뚝한 남자가 너무 여러 번 들켰거든요. 그래서 제 이지에 들켰어요. 시켜놨는데 일주일 만에 얼마나 새카매지더라고요. 인부들이랑 같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나라 직장은 너무 근엄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 미국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하이합니다. 아는 사람이면 Hi Sam, Hi Steve. 모르는 사람한테는 Hi there. 근데 우리나라는 아는 사람한테도 인사를 가능하면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후부터 복도가 시끌시끌해요. 나와서 자기가 하는 일을 서로 얘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일인데 재밌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하는데 그거 나 옛날에 뭐 해보세요. 서로 일 얘기를 복도에서 막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조직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꽝은 아니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귀신같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갖다 박냐. 좀 뭔가 있는 놈인가 보다. 그때부터 제 말이 조금씩 먹혀 들어가고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라 그랬는데 그래도 진짜 마지막을 한번 제가 생태원장 시절에 한때 무지하게 날렸습니다. SNS상에 댓글이 10,000개 이상 붙었다 그러는데요. 그날 상을 줘야 되는데 고등학생, 남학생들한테는 상을 드려야 되더라고요. 저보다 키가 커서. 근데 초등학생 녀석이 장려상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상 드리다가 갑자기 이러려니까 저도 모르게 눈높이 맞춰보겠다고 제가 무릎을 꿇고 상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진이 어떻게 바깥으로 유출이 돼갖고 뭐 배려의 화신이다, 진정한 어른이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일했거든요. 저 직원들한테 반말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깍듯하게 섬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영을 한 게 아니라 저는 감히 공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공동 경영이었습니다. 가자마자 노조 만들더군요. 전 노조위원장을 제가 먼저 찾아가서 정부가 임금 피크제 하라는데 당신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싶냐 서로 토론하고 이러면서 같이 했어요. 정부 기관 중에 항상 1등으로 통과시켰어요. 그 노조위원장은 중앙노조에 불려와서 엄청 깨지고 돌아오더라고요. 아니 원장이 저 직원들 다 설득해놨는데 내가 할 방법이 있어야죠. 날치더라고요. 저는 공동 경영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주말에 10,000명이 몰려오면 동네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보신 그 멋진 도움들이 첫 도움은 열도관이고 두 번째는 사막관인데요.
하루 종일 문이 안 닫힙니다. 이 자동문이. 앞뒤 사람이 이렇게 그냥 붙어서 들어가니까. 그럼 저녁 때 문 닫을 때 가서 온도, 습도 재보면 열대관하고 사막관하고 똑같아요. 식물들이 아주 죽어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차출 좀 하세요. 주말에 좀 나와서 일하세요. 막 일을 안 했거든요. 직원들이 그냥 수당도 안 받고 자기들이 그냥 시간표 만들어서 당신들 혼자서 도저히 주말에 못해. 내가 나올게. 다 그래서 자원해서 시간표 짜고 전부 나와서 같이 일했습니다. 공감 경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무사히 저는 제 임무를 잘 완수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드린 10가지 얘기 중에 하나라도 선생님 마음에 저런 건 나도 언제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게 있으셨으면 저는 오늘 밥값 한 걸로 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뜻 인용 감사드립니다.